문예지 탐구 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24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 일라디오에서 라디오 제작하고 있는 이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에서 문학서점 고요서사 운영하고 있는 차경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학동네 100위로 저희 살펴볼 건데요. 그때 말씀드렸듯이 약간 신진 작가 중심의 8편의 작품이 실렸고 김지연 작가, 조우리 작가 저희 살펴봤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현석 작가의 다른 세계에서도라는 작품이랑 이미상 작가의 그 친구라는 작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현석 작가 먼저. 네,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아마 이번 문학동네 100위로 소설 읽어보신 분들은 어쩌면은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이번 호 개인적으로는 되게 재미있게 읽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주영님하고 막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네. 준비하면서 사실 이게 8편이나 실려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어떤 작품, 그러니까 선집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분량인데, 네. 이게 약간 그냥 타이틀을 가리고 읽으면은 뭐 예를 들어 2020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이라고 네. 해도 저는 크게 무리 없이 믿을 만한 네. 고른 수준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네. 다 각각의 장점들이 있는 작품들이 모여 네. 있어서 이번 호 혁신호는 되게 소설이 대부분 좋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왠지 그게 장점이자 아쉬운 점?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비슷한 수준의 매끄러움과 비슷한 수준의 문제의식을 갖고 있게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그게 어쩌면 안전한 게 선택했을 네, 수도 그리고 있을까요? 어쨌든 이게 문학동네라는 지면이니까 뭐 작가들이 어떤 지면의 스타일에 맞추려고 많이 노력하진 않을 순 있겠지만 공교롭게도 읽다 보니 어느 하나가 크게 튀거나 네. 예를 들어 뭐 실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시도가 들어갔거나 네. 그게 많이 눈에 띄지는 않았어요. 네. 그게 독자로서는 편안하게 읽을 수 있다라는 장점들이 있어서 그리고 어떤 소통 능력, 그러니까 작가의 소통 능력이 되게 뛰어나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작품들이 많아서 그건 좋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이현석 작가의 다른 세계에서도가 네. 저한테 좀 튀는 작품이기는 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읽을 때는 약간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읽기는 했어요. 그러다가 중반 이후부터는 약간 이런 작품이 네.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내가 못하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은 그냥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근데 과연 이 이야기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읽힐지 그리고 네. 이 작가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오늘 요소야 시간에는 예를 들어 주영님이랑 이 작품에 대해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기도 했고 그렇다고 해서 이 작품이 뭐 문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 101호 안에서는 약간은 남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남다른 스타일? 다른 소설들보다 굉장히 촘촘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인물의 짜임새도 고민을 많이 한 게 느껴졌고 네. 그리고 이야기 스토리의 전개도 일관된 촘촘함으로 들어가는 어디서 어느 한 구석에서 좀 느슨하게 풀어지는 데가 없는 그게 어쩌면 뭐 대사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대사조차도 뭔가 조금 짜여진 느낌이 들어서 어쨌든 저는 약간 생각할 거리가 있는 소설이라 101호 안에서 한번 같이 언급을 해봐도 좋겠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네네. 줄거리를 설명드리자면 약간 복합적인 이야기여서 네, 간단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서대문 인근의 종합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해수라는 동생과 함께 근무를 하고 있는 지수죠, 정지수. 네. 언니인 거죠. 근데 네. 둘은 7살 터울인 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자매이고 이 지수가 먼저 여기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의사로서 그 종합병원에 이제 인턴으로 동생인 해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는 게다가 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 자매가 등장을 하고 이때가 이제 한창 시기적으로 낙태죄 위헌 관련된 발언을 하기 위해 산부인과 여성 의사들이 같이
스터디 겸 발제문을 이제 정기적으로 모아서 합평이라는 식으로 네. 그 글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그 글이 이제 더 나아가 단행본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과정이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커뮤니티 안에서도 사회적인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하는 어떤 또 모임이 이제 등장을 하고 네. 지수가 그 안에서 자기에게 굉장히 애틋한 존재이기도 하고 멘토 같은 희진 언니라는 다른 이제 산부인과 여성 의사와 관계되는 이제 이야기가 그 모임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결국에는 이게 낙태죄 폐지와 관련된 이야기로 흘러가면서 그 낙태죄 폐지를 위해서 각 의사들이 써오는 자기만의 경험과 관점을 담은 글들에 대해 합평을 할 때 지수가 미묘하게 대의와 거슬러지는 불편함을 느끼는 거죠. 네. 근데 그거는 혜수라는 자기의 여동생이 만난 지 얼마 안 된 연인과 임신을 하게 되면서 네. 벌어지는 또 가족 내에서의 일과 연결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낙태에 동의하느냐 아니냐 이런 문제까지도 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동생이 낙태를 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하는 거를 선택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 자기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왜냐하면 자기는 낙태죄 폐지에 대해서 목소리를 실는 움직임에 동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실제 자기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자기가 발언하고 있는 모임에서의 상황에 부딪히는 게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조금 표현하기 어려운 미묘한 지점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그 희진 언니 쪽에서 낙태죄 폐지에 대해 힘을 실어주기 위해 쓰는 글들이 낙태라는 선택을 도덕적으로 무결한 상황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 같은 거? 그러니까 낙태를 얘기를 할 때 여성의 편의를 위해 뭐 이게 무분별하게 선택할 수 있다 이런 비판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비판을 먼저일 수 없는 게 어쨌든 여성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주요인 건데 그럼에도 이 모임에서 말하는 글들은 여성의 도덕적인 무결함을 조금 더 드러내려고 하고 절실한 상황에서의 낙태는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조금 도덕적인 논리를 표면적으로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지수를 포함한 다른 의사 둘 정도만 그런 도덕적으로 사회적인 눈치를 보는 거에 대해서 좀 반박하고 싶어 하는 게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사실 그게 잘 통하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지수조차도 무엇이 옳은 걸까라는 혼란스러움을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지수라는 캐릭터가 의사가 되기까지의 고민의 과정과 혜수라는 동생도 이제 의상 패션을 하고 싶었는데 엄마의 입김 때문에 진로가 바뀌고 그러니까 이 가족사와 결부되어 이 발제 모임과의 갈등까지 연결이 되니까 되게 서사가 줄거리를 이제 한 줄로 요약하기에는 메시지도 되게 분명하긴 한데 되게 복합적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여기서 이제 당신은이라고 하면서 누군가에게 말하듯이 이게 전개가 되는데 결국에 끝에 가면은 그 당신이 혜수가 낳게 되는 그러니까 미래의 자기의 조카인 거죠. 그렇게 전개되는 것도 태아에게 말을 거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되게 좀 복잡하게 만들죠. 복합적인 부분들이 많아갖고 한 번에 이거를 요약해서 이거는 이런 소설입니다라고 하기에는 어려워요. 그리고 이 지수라는 인물의 태도와 판단도 살짝 바뀌어가거나 혼란스러운 것들도 있어서 조금 물론 한 번에 읽어서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은 아닌데 약간 이 부분은 좀 위험한 생각 아니야? 그러니까 지수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그런 것들도 있고 윤리적인 잣대나 윤리적인 무게추가 왜 여기에 가서 있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읽고 나면은 어떻게 보면은 더 올바르게 가기 위한 고민의 한 축으로도 볼 수 있겠다까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이 문학동네 101호 안에서 사회적이거나 문제의식이 있는 발언을 하는 소설인데 그게 스토리적으로 또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합당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낙태를 하거나 출산에 참여하는 그런 의사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들, 할 수 있는 고민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합당한 소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주영님이랑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다 얘기해보고 싶은 생각들도 있긴 한데 혹시 전반적으로 어떻게 읽으셨는지. 네, 소재적으로 되게 저는 이 작가를 높이 사는 게 이거 되게 건드리기 힘든 문제잖아요. 낙태 이슈를. 네. 근데 이거를 저는 의사의 화자를 딱 내세워서 이야기를 시작했다는 것만으로 저는 점수를 주고 싶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소설가여도 이야기하고는 싶은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 되게 머리가 복잡할 것 같고 그 써나가면서도 되게 갈등 같은 것도 심할 것 같고 윤리적인 문제에 봉착하면 스스로 약간 자기 검열을 되게 많이 해야 되는 저는 작업일 것 같아서 이렇게 소설을 써냈다는 거에 저는 일단 좋게 봤고요. 일단 좋았던 부분부터 얘기를 하면 그 낙태 담론 안에서의 그 윤리성에 대한 부분이 사실 이 소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네. 저는 그 이야기를 꺼낸 거는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어릴 때부터 정말 존경했던, 그러니까 20대 초반부터 존경했던 산부인과 의사 선배. 그래서 나도 산부인과를 택하게 한 그 희진 언니라는 사람이 진짜 용감하고 어쩌면 진짜 따르고 싶을 만큼 그런 식의 기계가 넘치는 사람이었는데 언니가 이리저리 세월을 겪고 나서 여전히 그 낙태죄를 폐지하기 위한 그 선봉이 서 있긴 하지만 상대 진영의 논리에 대응하고 그다음에 좀 더 대중성을 얻고 어쨌든 이 낙태죄 그 폐지를 이뤄내기 위해서 조금 더 뭐랄까 어른의 방식이라고 하면 좀 웃기지만 네 어쨌든 조금 더 세련된 방식의 네. 그 노선을 택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언니를 보면서 지수인 나는 되게 좀 여러 가지 감정이 들죠. 언니가 왠지 세상과 타협한 것 같기도 하고 언니가 저런 식으로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지만 또 내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게 분명히 상대 진영에서 책이 잡힐 것 같고 그렇지만 그 생각을 거둘 수는 없고 약간 이런 갈등들이 저한테는 상당히 되게 의미 있게 다가왔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이제 여기 되게 직접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드러내는 글이 결국 나오는데 아까 말씀하신 도덕적 무결함을 추구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되게 맞는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결국은 나는 칼럼에서 해버리죠. 그러니까 임신 중지를 겪은 모든 여성이 동일하게 경험하리라 가정되는 비감은 그들에게 생명을 폐기시켰다는 자기 인식을 갖게 해 스스로를 비윤리적인 존재로 획일화하도록 만든다. 그것이 과연 항상 절박한 상황에서 절박하게 취해져야만 하는 조치일까? 저는 이 문제의식을 던지는 이 화자의 목소리에 공감을 되게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오히려 다른 지점에서 약간 의문이 들었던 게 이 얘기는 저한테는 되게 흥미로웠는데 오히려 동생 해수의 이제 임신이 나오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데 이 해수의 임신과 그 임신을 바라보는 복잡한 마음이 왜 여기랑 약간 대응돼서 이야기가 전개돼야 할 거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저한테는 약간 이게 약간 어긋나 있던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쵸. 네. 이게 그러니까 어긋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저는 결국에 여기서 주요 인물인 지수가 네. 어떤 결정이나 판단을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모임에서도 결국 자기 스스로 자기의 발제문을 거두게 되었고 네. 그런 문제 제기에서 조금 더 나서지 못했고 네. 그러면서도 해수의 아이에 대해 애틋한 감정을 이미 품어버린 근데 제가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 읽다가 네. 약간 충격적이라고 생각한 건 여기서 이제 자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휘두르는 엄마가 있잖아요. 네. 이제 거의 뭐 영향력을 굉장히 세게 압박을 하는 엄마에 대해 네. 혜수나 지수나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럼에도 이제 어머니니까 받아온 네. 세월이 있고 네. 근데 혜수가 임신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에 한 거고 네. 그러면서 엄마도 이제 예전에 그 혜수와 지수 사이에 낙태 경험이 2번 정도 네. 있다라고 나오기도 하고 그런 엄마가 이제 지수한테 울먹이면서 그러니까 네. 언니한테 네, 네. 혜수의 임신 사실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지수야 그거 진짜 순간이고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렇게 하면서 지수 네가 더 잘 안 하나 요즘엔 기술도 발달했을거 아이가 막 이렇게 네, 묻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엄마가 그거 낙태했던 거 별거 아니었어 라고 하면서 혜수에게도 네가 좀 설득을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런 순간들이 실질적으로 없지 않다고 봐요. 어린 나이에 이런 상황을 겪은 자식에게 그런 거 고민해도 된다라고 하는 부모는 저도 주변에 있기도 했었고 근데 그거 진짜 순간이고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엄마가 자신의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낙태를 했을 때 죄의식이 없는다고 할 순 없지만 지나고 났더니 그게 현명한 판단이었어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 이게 선뜻 그럴 수 있지라고 우리가 못하는 거 있잖아요. 막 되게 표현을 세게 하자면 나 그때 그 선택한 거 후회하지 않아.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 라고 하기에는 나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어떤 뭐 책임감이나 뭘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정말 생명윤리에 내가 부합하지 않는 인간같이 느껴지는 거? 그렇기도 하고 그럼으로써 어떤 의사가 다른 또 동료 의사가 자기의 낙태 수술 경험을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반대 진영한테 그 이용당할까봐 지운 게 그 태아의 사진 이미지가 어른거려서 사실은 되게 힘들었다. 왜냐면 그때 아마 그 의사가 임신 상태였는데 낙태 수술을 하게 되면서 임신 중단 수술을 하게 되면서 힘들었는데 그 힘든 이야기는 또 에세이에서 뺀 거죠. 삭제를 또 자의적으로 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우리가 너무 이런 목소리를 낼 때 감정적인 걸 좀 납작하게 눌러서 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라는 비판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 희진이라는 사람은 당신의 너의 의견에 공감하는데 옳다고 여기는 거랑 말해줘야 하는 게 늘 같을 수는 없더라고 하면서 알잖아 이 시기를 잘 헤쳐가려면 우리도 우리의 도덕적 우위를 잃으면 안 된다는 거. 이 말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희진이라는 사람은 계속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온 사람이잖아요. 계속 여러 활동 의사로서 발언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거기서 되게 중요한 설득력의 요건이 도덕적 우위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를 잃게 되면은 세상을 설득할 수 없는 걸 아마 경험적으로 했겠죠. 근데 이 도덕적 우위라는 거가 위장된 거라면 어떤 목적을 위해 이 지수라는 인물이 겪고 있는 가까운 사람의 임신 그리고 낙태에 대한 고민 이런 게 도덕적이라는 걸로 생각을 하면은 해수의 선택을 지지해주는 게 도덕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 안에서는. 근데 사실은 자기는 또 반대로 이 도덕적 우위가 없는 게 더 투명한 거 아니야 라고 발언을 하고 싶어 하니까 그냥 지수라는 사람 안에서 두 가지가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 대한 아이러니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캐릭터나 해수라는 캐릭터는 사실은 조금 아쉬운 게 있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혜수가 아이를 낳기로 결심한 이유가 그 새로운 남자친구가 너무 좋아서 근데 만약에 낙태를 하면 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라는 말이 오히려 굉장히 이렇게 평평한 대사라고 봤거든요. 그리고 또 너무 계속 행복해하고 어떤 고민이나 의사로서의 경력을 걱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사랑을 쟁취한 그 혹은 엄마에 대한 반발 조금은 유아적이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지수라는 캐릭터도 결국에는 혜수의 그런 선택에 지지를 막 드러내놓고 하진 않아도 결국에는 낙태를 권유하지 않고 심지어 이제 곧 태어나게 되는 어떤 그 당시에는 태아인 자기의 조카에게 굉장히 이런 문제에 대해 생각을 한 자기의 생각들을 펼치는데 그게 그냥 계속 모순적인 상황에 놓여있는 그러니까 윤리성을 어디까지 내가 취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추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느낌? 근데 그런 순간 헌법 불합치 결정 낙태죄는 위험이다. 이 발언이 나오는 순간이 있잖아요. 이 소설 후반부에. 여기서부터 저도 되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거를 선뜻 당연히 현실 세계에서는 굉장히 큰 유의미한 결정이라고 보고 축하와 기쁨에 당연히 공감하는데 혹시 이 뒤에 있는 논리가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간과한 결과일까? 만약에 이런 정말 의사 발제하는 커뮤니티가 있었다면은 그리고 이들의 의견이 어떤 영향력이 있었다면은 그런 거를 덮어버리고 쟁취한 이것 과연 순수하게 옳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지만 이게 진보 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데에서 계속 반복해온 문제의식 같기는 해요. 맞아요. 사실은 도덕적인 결함에 대해 치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이제 진보 정치인들을 떠올렸을 때 비극으로 끝났던 경우들이 근데 사실은 보수 쪽에서의 잘못과 비교하면 정말 세 발의 피 정도인데 그 순수성과 도덕성으로 발목 잡혀온 역사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 헷갈려하는 시간들 그건 최근의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인간적인 결함에 대해 실망해버리는 순간 그 사람이 추구해온 가치 자체가 거짓이 돼버리는 것 같이 느껴지는 사람들, 대중들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꼭 낙태죄 얘기가 아니어도 저는 이런 윤리적인 잣대가 우리가 필요로 하고 더 나은 세상으로 가기 위한 발돋움이 있는데 그 발걸음 하나하나를 점검해야 할까라는 피로도도 조금 느껴지긴 했어요. 이 소설에 반박하는 마음은 아닌데 충분히 필요한 의견이고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런 좀 뭔가 하나하나의 스텝에 이런 사람도 필요해, 지수라는 사람도 필요해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뭔가 선뜻 잘한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어려운 느낌이 있고 이 소설이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 그러니까 아쉬운 거는 여기에 발언하는 남성 인물이 거의 없죠. 아무도 없죠. 맞아요. 이 낙태죄 폐지를 온전히 여성들만의 이야기로 가져가는 건 사실 되게 아쉬웠어요. 그게 현실적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저는 제가 왜 해수의 이야기에서 이렇게 어긋남을 느꼈나 생각해보면 해수가 낙태를 할까 혹은 아이를 그냥 낳을까 고민하지 않고 그냥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애를 낳고 싶어 했기 때문에 제가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러니까 이 낙태죄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은 해수 같은 사람한테는 사실 이거는 해당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애를 낳을까 말까 여지가 없죠. 네, 해수는 너무나 처음부터 분명하게 애를 낳아서 기르려고 했는데 저는 지수가 되게 과도하게 해수의 입장에 그렇게 하는 것 같았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그냥 오히려 해수가 예기치 않은 임신 때문에 고민하거나 그게 있으면 저는 오히려 더 납득하기가 쉬웠을 것 같은데 맞아요. 이 동생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애 낳고 싶었고 이게 행복하고, 거의 소설의 끝에 오잖아요. 너무 급하다고 자기도 생각을 했고 속도를 늦춰야 하나? 근데 못 그러겠다. 아까 얘기한 이 사람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이것도 내가 선택한 이 말이 사실은 제일 이 소설에서 기계적인 말이라는 생각을 조금 했어요. 그러니까 해수라는 캐릭터가 조금 요소 같다라고 얘기하면 너무 과한가? 그러니까 조금 덜 쓰인 캐릭터라는 느낌이 든 거예요. 예를 들어 당연히 이 짧은 소설 안에서 해수의 고뇌를 이렇게 드러내기에는 어려웠을 수 있겠지만 저는 해수가 이 선택을 한 거에 대해 엄마에 대한 반박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엄마라는 인간이라고 할 뻔했다. 엄마라는 사람이 존재가 분명히 어떤 소설에 보이지 않는 면에서는 해수에게 압박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진 못했어도. 근데 스스로 이 결론으로 도달하는 거가 해수라는 사람이라고 치면은 근데 우리가 해수의 역사에 대해 잘 모르는 거죠. 이 소설 안에서는. 그렇게는 안 드러나서 제가 그래서 헷갈렸던 것 같아요. 왜 그냥 아이 낳고 싶어하는 동생이 같이 병치돼야 했을까 이 이야기에. 그래서 제가 헷갈렸던 것 같은데 만약에 해수의 이야기가 좀 더 드러났으면 제가 좀 더 납득이 쉬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나도 우리가 행복했으면 좋겠어라는 말로 그러니까 내가 그냥 행복하고 싶더라 언니도 그렇지라고 했을 때 나도 우리가 행복했으면 좋겠어라고 하면서 당신이 없는 지금 이곳을 상상합니다라고 할 때 당신이 이해하는 날이 오기를 이 대상 그러니까 저는 이 소설에서 대상이 왜 이렇게 설정이 됐을까라는 생각도 저 좀 궁금해요. 이게 정말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다면은 사실 지수가 그 커뮤니티 안에서 발제 모임에서 했던 것과는 좀 또 다른 태도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어떤 태어나야 하는 생명에 대한 초점을 혹시 우리가 잊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싶었다고 치면 그거는 사실 낙태죄와 관련된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 초점에서
태아냐 맞아요. 여성이냐라고 했을 때 맞아요. 갑자기 또 태아에게 말을 거는 순간이 왔을 때 이 소설이 그렇다면은 네. 그러면 다시 원론으로 가는데 근데 태아에게 말을 거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없는 지금 이것도 상상한다. 당신이 없는 그곳에서도 당신에 대한 나의 사랑은 다르지 않는다. 그 다른 세계에서도 당신에 대한 나의 사랑은 굳건하다. 네, 저한테는 조금 물음표가 생겼어요. 근데 어쨌든 저희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 보니까 의미가 있는 소설이네요. 약간 그 네. 헌법 마지막 단락 헌법 브리치 네. 결정 낙태죄는 위헌이다. 이때부터 뭔가 네. 조금 전개가 네. 다르다라는 생각을 네. 했어요. 왜냐면은 그쵸. 혜수가 집에서 밥을 해 먹으면서 네. 아이의 사진 초음파 사진이겠죠? 를 네. 보여준다던가 자기의 또 어떤 앞으로의 앞날에 대해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게 이 법 결정과 조금 동떨어진 세계, 안온한 세계 네.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해서 작가님을 모셔야 될까요? 진짜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저도 이 당신이라고 해서 이 설정한 이유도 궁금하고 저는 해수의 뒷이야기도 좀 더 궁금하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단락이 이게 저랑 주영님이 지금 계속 네.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읽어드리자면은 조금 긴데 읽어드릴게요. 네. 아마도 곧 나는 혜수와 성탄절 새벽을 맞이한 그 벽원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완연한 봄일 테지만 날이 화창할지 봄비로 흐릴지 황사로 하기만 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나는 아마도 좀 축약하자면은 당신이 내 손가락을 잡자마자 나는 당신에게 속수무책으로 빠져들게 되겠지요 하고 하지만 나는 또한 당신이 없는 지금 이곳을 상상합니다. 당신의 어머니, 그러니까 나의 동생 혜수가 나와 함께 정동길을 걸으며 서로가 꿈꾸었던 미래를 이야기하던 그때와 다름없이 우리는 잘 살 겁니다. 이런 식인 거고 네. 당신이 없는 그곳에서도 당신에 대한 나의 사랑은 다르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 다른 세계에서도 당신에 대한 나의 사랑은 분명 굳건할 것임을 당신이 이해하는 날이 오기를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지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행가리도 들어가고 조금 힘주어서 쓰는 문장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저랑 주영님의 혼란은 당신이 이해하는 날이 오기를과 당신이 없는 지금도 나와 혜수는 사실 좋은 상태이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당신이 태어나는 것과 아닌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네. 당신이 없는 세상에서도 태어나기 전에 당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에서의 태어나기 전인 당신, 구체적인 당신일 수도 있고 미래의 당신일 수도 네.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당신이 이해하는 날이 오기를은 만약에 우리가 당신이 없는 세상에서 행복하더라도 우리는 그에 대한 죄의식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라는 생각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돌아가자면 네. 앞에서 희진 언니 쪽에서 이야기한 임신 중지는 굉장히 절실한 고민 끝에 나온다. 절박한 상황.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에 대해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도덕적 우위가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인 것 같은 거예요. 결론이. 우리가 이 생명을 태어나게 하기로 결정을 하든 태어나지 못하게 결정을 하든 우리는 죄의식이 없을 수 있고 좀 과한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하더라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혜수와 나는 지금도 좋으니까. 네, 그리고 제가 특히 이해 못했던 당신이 없는 그곳에서도 당신에 대한 나의 사랑은 다르지 않다. 그 다른 세계에서도 당신에 대한 나의 사랑은 굳건하다라는 그 얘기가 내가 너를 임신 중지한다고 해서 생명을 미워해서 그런 건 아니야라는 얘기인가요? 생명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생명에 대해 내가 만약에 낙태를 네. 옹호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생명을 경시하는 건 아니야라는 얘기일 그런 것 수도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신이 혜수의 네. 아이인 것처럼 돼버리면서 좀 그러니까 정말 특정한 네. 당신이라고 당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쩌면 이 당신은 나의 조카인 당신이 아니라 그냥 어떤 하나의 배와 태와 그 태어나지 않은 존재가 그냥 당신 생명인 그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명을 지켜야 해라고 했을 때 그 생명윤리할 때 그 생명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다른 세계에서도 당신에 대한 나의 사랑은 어쩌면 이거는 의사로서의 지수가 하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낙태에 대해 죄의식이 없더라도 나는 생명을 윤리적으로 저버리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인데 그게 조금 개인사와 엮여서 하니까 약간은 헷갈리긴 하네요. 이거를 제대로 읽어낸 건지 약간 자신이 없네요. 근데 어쨌든 돌아가서 얘기를 하자면 낙태죄라는 좀 민감한 이슈에 대해 의사의 시점으로 생명을 다룬다고 하잖아요. 어쨌든 직업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가족의 낙태와 연관된 어머니의 역사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는 점에서는 과감하게 밀고 나갔다라는 점에서는 저는 같이 읽어볼 만한 소설인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른 독자의 의견이나 작가의 의도는 아마 있겠죠. 있는데 우리가 못 읽어낸 걸 수도 있고 제가 못 읽은 걸 수도 있고 근데 아마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죄의식 같은 거에 대해. 그런 의미에서 저도 진짜 한번 읽어볼 만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것만으로 저는 이 작품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고요. 아이고. 근데 어쨌든 잘 읽었습니다. 이렇게 이현석 작가의 단편소설 다른 세계에서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이번에는 이미상 작가의 그 친구를 저희가 들고 왔는데요. 이미상 작가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 2019년 읽어보신 분들은 이름을 기억하실 거예요. 학인이라는 작품이었고 근데 되게 재밌었던 게 다들 그때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 보면서 이 사람 누구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상 작가가 2018년 웹진 비유에 그 학인이라는 상 받은 작품을 발표하면서 그냥 등단을 했죠. 그래서 뭐 문학동네 신인상 같은 그런 신인상이나 신춘문예 같은 통로가 아니어서 그리고 그 작품 하나가 또 바로 데뷔작인 젊은 작가상을 타서 다들 좀 궁금해했고 저도 사실 되게 궁금했어요. 그리고 그 학인이라는 작품이 저한테는 꽤 인상적이었어요. 소위 말하는 약간 윤리적이라고 보이는 혹은 진보적이라고 보이는 지식인의 약간 민낯을 약간 좀 드러낸 그런 작품이어서 그리고 약간 문체나 이야기 풀어내는 방식도 개성이 있다고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래서 이미상 작가의 그 친구라는 작품이 실린 걸 보고 좀 반가웠어요. 저한테는 학인이라는 작품이랑 연결된 느낌이 일단 들었고 당연히 뭐 같은 작가가 쓴 거여서 그럴 수도 있지만 여전히 그때의 뭐랄까 에너지 같은 게 저는 약간 느껴졌어요. 뭐 작품의 리듬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작품의 스타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되게 통쾌한 느낌이 저한테는 좀 그때도 들었었고 지금도 약간 들거든요. 그리고 이 작가가 여기서도 똑같이 소위 그 말하는 그 86세대 진보들의 허위의식 같은 것을 그려내는 것 같은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흥미로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 작품이 되게 웃겼어요. 되게 약간 비꼬는 그런 말투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게 과할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약간 좀 통쾌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랄까 이 등장인물들이 다 나는 되게 도덕적으로 이렇게 괜찮은 인물이야, 윤리적인 인물이야 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 이면에 되게 약간 자가 당착적인 그런 모습들을 안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되게 가감없이 잘 폭로한다는 느낌이 저는 약간 들어서 약간 깔깔대면서 좀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줄거리를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여기에는 4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구지경이라는 40대로 추정되는 싱글 여자 그 다음에 규라는 40대 여자인데 NGO 간사고요. 김이라는 사람은 기자인데 규의 남편 그리고 오지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규와 김의 선배이면서 여자이고 옛날에 같이 운동했던
그런 뭐 야학 같은 것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서 구지경은 이 규, 김, 오지와 어떤 관계이냐라고 하면 구지경은 규와 김이 속해 있는 영화 모임의 같은 멤버인데 김이랑 바람을 피죠. 그래서 규가 그 김과 구지경의 섹스 동영상을 어디서 이렇게 찾아갔고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노하면서 구지경에게 약간 일을 가는 약간 그런 식으로 처음에 초반에 시작이 되는데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 약간 규랑 구지경이랑 약간 싸우는 그런 모양새가 되고 실제로 이 구지경이라는 여자도 약간 좀 문제아? 골치 아픈 사람처럼 이렇게 묘사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지경에 대한 설명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 사람은 모임 중독자였다. 한때 논일던 모임이 20개가 넘었고 온갖 모임에 다 들어갔지만 결과적으로 추방당하는 사람이었다. 항상 모임에서. 근데 그 이유가 걔는 문진이 없어. 한마디로 걔는 묵직한 지식이 없고 그냥 다 잡지식만 있고 뭐 예를 들면 세미나 같은 거 하면 텍스트도 안 읽어오고 맨날 늦고 남자애들한테 길이나 알려달라고 하고 그 되게 나쁜 말로 계집질이라는 말까지 듣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사람들에게 폄하당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구지경한테 되게 좀 상징적인 사건이 이 사람이 대학교 때 사과나무 아래에서 너를 낳으려 했다는 이 제목의 책을 도서관에서 빌리고 반납을 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대학을 졸업을 못해요. 그래서 그것도 약간 되게 좀 상징적인데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 약간 문제적인 구지경이라는 여자에 대해서 나머지가 좀 성토하는 얘기인 줄 알았더니 근데 그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저는 되게 마지막에 좀 통쾌했던 것이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규라는 사람과 구지경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지라는 이 규의 친한 언니 이 언니가 어떤 식으로 되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진보적인 척하지만 되게 그 남성 중심의 카르텔이 아주 굳건한 주류 사회에서 발붙이면서 자기네들끼리 어떤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끌어주는 그 남성 사회에서 결과적으로는 일종의 소외되고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지만 피해를 받는 일조차 어쩌면 인식하지 못하고 혹은 서로를 약간 적으로 돌리며 살다가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그것이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소외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잘못에 옴삭달싹하지 못하게 그렇게 살게 만든 어떤 남성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쪽으로 화살을 돌리면서 그러면 우리 이 남성들의 카르텔을 한번 깨부셔 보자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규와 남편의 내연녀인 구지경이 약간 결탁하는 이런 이야기로 끝나요. 그래서 되게 시원했거든요, 저는. 결과적으로는. 네. 근데 디테일이 전 디테일이 너무 웃겼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규, 김, 오지 세 사람이 야학을 하다가 90년대 운동 깨지고 둘은 결혼하고 오지는 귀촌하고 뭐 남편이 맨날 심지어 섹스를 할 때조차 프로이트 얘기를 하고 저는 이런 것들이 너무 디테일들이 재밌어서 계속 그냥 깔깔하면서 좀 웃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는 이런 결론도 진짜 통쾌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이런 식의 리듬으로 써내는 작가는 드물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되게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그 들어가는 대사들 그 친구라는 제목이 네. 운동권 남자들이 아내를 와이프라고 안 하고 그 친구라고 부른다라고 이제 끝에 가서 나오잖아요. 네. 이게 엄청 실제 경험이 없으면 이렇게까지 이 아이러니함과 찌질함과 네. 민낯 같은 거를 들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저도 되게 재미있게 읽었는데 네. 저는 사실 지경이라는 캐릭터가 네. 그렇게 호감이 가지는 않죠. 네, 문제를 그쵸. 일으키는 사람이니까. 네. 근데 또 오지 같은 경우에도 재밌는 게 재밌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교수가 되려고 했었는데 강사를 시작할 때 네. 이미 좋은 자리들은 남자 동기들한테 다 넘어간 상황이고 결국에는 인문학 공부에서 대안을 찾고 네. 귀촌을 하면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동지의식을 갖고 이제 인문학 공부를 하면서 자기는 뭔가 학문을 추구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에 대한 시선이 규가 오지에 대해 보는 시선이 그렇게 떳떳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 같지는 않고 약간 궁상맞음이 느껴지게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살짝 마음이 아프면서도
현실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게 그쵸 아까 얘기하신 어떤 남성 카르텔이라고 해야겠죠. 그런 거에서 조금 밀려난 사람들, 버티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버티는 거에서 의미를 못 찾은 사람들. 네. 그거 내가 굳이 누리지 않아도 돼라는 네. 거. 듀도 영화 모임에서 결국에는 9시면 일어나는 엄마가 된 거잖아요. 네. 남편은 남아있고 김은 남아있는데 자기는 9시만 되면 네. 모임이 재밌어도 나와야 하고 버텨본 적도 있는데 오히려 아동학대 아니야? 라는 말까지 듣게 되고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랑 같이 영화를 끝까지 남아서 보려고 했는데 하필 그게 엄청 폭력적인 영화라 주변에서 불편해한 이후에 네. 남편은 이미 화가 나서 집에 가버렸고 네. 심지어 가서 너무 맘 편하게 자고 있고 네, 모든 비난과 책임은 다 듀가 떠안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사실은 끝에 네. 통쾌 그러니까 이렇게 끝날 거라고 저도 생각은 못했는데 네. 왜냐면 지경이 자기가 안 나오겠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러지 말자. 우리 그냥 둘 다 나오고 남편을 못 나오게 하자. 남편이 말도 못하게 하자 이거였는데 사실 그게 상상이잖아요. 네. 그냥 듀가 여기서 이렇게 되겠지? 그럼 남편은 이렇게 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상상을 쭉쭉쭉 뻗어가면서 남은 자로서 남편이 마지막 말을 앗아가는 것. 이거가 최고 통쾌한 그리고 지경과 나는 뺨을 갈기면서도 끝까지 사는 사이 나쁜 부부처럼 최후의 멤버가 될 것이다. 아 신나 이렇게 되는데 이게 결국엔 상상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되면 좋겠지라는 네. 생각도 드는데 왜 예전에 저희가 다 지난 방송에서 윤희영 작가 소설이었나요? 왜 이혼하고 네. 문화 모임이 있는데 윤희영 작가. 네, 남편이 그 모임의 여성과 바람 폈는데 자기만 결국 못 빠져나오게 된 그거 네. 있잖아요. 네. 네. 여기서 이제 듀와 지경은 결탁을 했으니까 그런 네. 상황은 아니겠지만 네. 그게 사실 되게 현실적인 경우인 거잖아요. 네, 네. 근데 듀가 한번 그 모임에서 버텨보려다가 한번 실패를 했잖아요. 네. 결국엔 아이들을 챙길 수밖에 없었으니까. 네. 근데 과연 이때 이 상상 속처럼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김이라는 사람이 보통 뻔뻔한 게 아니니까 남편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적어도 그 둘이 같이 나가서 앉아 있으면 김이 집에 가지는 않을 망정 이런 말은 못 하겠죠. 여기 나오는 뭐 우리 와이프라고 하진 않죠. 그 친구 예전에 리버럴하고 위안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내가 개새끼인데 이런 말은 이제 안 하겠죠. 근데 그렇겠죠. 이제 대부분 이렇잖아요. 내가 개새끼인데 하면 똑같이 취한 누가 김형, 형도 이제 그만해. 우리도 그냥 인간이야. 이러면 서로 이제 무마해주는 이런 꼴은 안 볼 적어도 테니까. 안 당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인 것 같아서. 근데 어쨌든 진짜 이 사람 진짜 겪었나 싶을 정도로 저는 그 친구라는 제목이 암시하는 그것도 되게 그렇고. 되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어떤 모임에서 약간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래 하면서 욕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지네끼리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나 이제 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도 약간 만족감을 얻는 약간 그런 행태 같은 그런 거에 대해서도 되게 약간 적나라하게 비꼬고 있는 부분도 저는 좀 시원하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되게 좀 슬펐던 부분은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화 모임에서 끝까지 뒤풀이에 균은 결국 못 남아있죠. 아이들 때문에. 김은 하나의 죄책감도 없이 붙잡혀 있는데 균은 결국 그걸 포기하고 나가면서도 창피하니까 이런 변명을 하잖아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근데 일이 남아서 나는 빨리 가야 돼. 오늘도 밤샘 당첨이야. 핫식스나 사서 들어가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사람들은 그게 규가 애 때문에 들어가는 걸 다 알고 저는 이런 약간 비참함 같은 것도 되게 잘 그려낸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그런 뭐 지경에게 이해는 상처였다. 이해하는 척해서가 아니라 이해한다고 믿으며 오해해서가 아니라 정확히 이해될수록 오히려 상처받았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부당하게 써내려갔던 것처럼 이번에는 자신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부당하게 써내려갔다. 하고 괄호 열고 이 소설을 누가 쓰고 있겠는가라는 식으로 쓴 거예요? 약간 초치듯이 뭔가 이런 거 들어가는 거 재밌잖아요. 네, 그래서 웃긴 거 되게 많아요. 현실적인 용어 같은 거 되게 많이 나오고 막 그런 리버럴하다라든가 그런 실제로 운동권 사람들이 쓰는 것들이나 이렇게 약간 닉네임 같이 이름을 부르는 거 그 오지도 숙현이라는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되게 것들 오지라는 그 닉네임 오지로 간 오지. 그런 거 정말 그런 게 되게 이런 부류가 있잖아요, 실제로. 네. 그런 사람들을 상상하게 만드는 거죠. 되게 책임감은 없으면서 여전히 과거의 멋진 사람이고 싶어하는 어떤 세대? 근데 결국에는 가족을 등지고 네. 자기 것만 챙기는 되게 찌질한 사람이면서 여전히 그 무언가를 어쩌면 그 바람핀 것조차 자기의 고뇌라고 포장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네. 그런 남편. 근데 왜 이렇게 조금씩 아쉬운 게 그러니까 네. 이 소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네. 남성 인물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소설에서 많이 읽어왔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여성 인물들의 이야기, 여성서사라고 얘기하는 거를 많이들 네. 얘기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단적인 게 남자의 입을 다물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성 인물들의 이야기가 이런 서사에서도 사실은 네. 남성이 있는데 남편이 이제 있는데 여기 어딘가에 네. 남성은 발언하는 게 전혀 없는? 네. 근데 이게 어느 순간 갑자기 이 상황에서 감당해야 되는 무게가 여성들의 입으로만 말해지는 것도 오히려 남자들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은 거예요. 차라리 이상한 말이라도 해서 더 이상한 찌질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희화화라도 하면 모르겠는데 남성에게 입을 다물게 하면서 어떤 거에서 좀 빠져나가게 만들어주는 결국 해결은 여성이 다 하는? 네, 지금 이 듀의 상상 속에서 그쵸. 남편은 리버럴 이런 대사 치는 건 남편이긴 한데 네. 그것조차 이 남편이 비판받지 않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게 최악이었다. 남은 자로서 남편이 말을 앗아가는 거. 그러니까 네. 이게 최악이라는 거잖아요. 남편이 네네네. 말을 하게 되는 거. 근데 갑자기 이제 이번과 저번 편들에서 네. 느꼈던 지점이 남자의 입을 다물게 하는 거는 필요에 의해 현명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저번에도 했던 비유인데 아침 네. 드라마에서 헛기침만 하고 있는 아빠 캐릭터를 보고 있는 느낌이 조금 드네요. 뭔가 입을 그러게. 열고 싶은데 입을 다물게 하는 것과 사실은 입을 열어야 되는데 너 입 좀 다물고 있어봐 라고 했을 때 그래? 그럼 그럴까? 라고 얘기하는 그럼 건 그 좀 남자 되게 편해. 그래서 살짝 근데 이런 서사에서도 어떤 의도인지는 알겠는데 이전에 했던 이현석 네. 작가 소설도 남자가 발언하는 나오죠. 남자가 없잖아요. 네. 그건 아마 어쩌면 당사자성이나 뭘 그러니까 너에게 없어. 그러니까 말하지 마. 같은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럼으로써 왜 요즘에 연예인들 중에 침묵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해놓고 침묵하는 사람들 되게 편하잖아요. 편할 거 아니에요. 네. 침묵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으니까 뭐 한마디는 했는데 사실은 되게 침묵하고 있는 네. 거 되게 편할 거 아니에요. 네. 약간 그거 보는 느낌이 좀 드네요. 오늘 갑자기 소설 두 편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자들만 악을 쓰고 있어 지금. 어떤 잘못된 말을 하는 남자에 대한 바른 시선에서 예전의 소설들은 헛소리하는 남자를 미화했다면 네. 그거에 대한 비판이 있다면 지금 그 헛소리하는 남자에 대한 그냥 닥치라고 약간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의 근데 닥치라고라고 관점도 듣고 싶네요. 네, 닥치라고라고 말은 하지만 솔직히 닥치고 있으면 편하긴 편하니까. 니네가 말 안 시켰잖아라고 할 수도 있잖아. 맞아. 그래서 갑자기 오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뭔가 네. 되게 통쾌한 서사긴 했는데 여기서 좀 남편이 지금 편하게 있을 것 같아요. 남편 지금 자기가 걸린 것도 모르잖아. 그니까요. 속편을 꼭 써주셨으면 어떻게 된지 이 김이. 네, 어쨌든 재밌게 네. 잘 읽었습니다. 문희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다음 시간에는 창작가 비평 2019 겨울호에 실린 신작 단편들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요소야 SNS 참고해주세요. 임의상 단편 소설 그 친구의 일부를 주영님이 낭독해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듀의 상상은 거기서 멈춘다. 와이프일 리 없지. 남편이라면 자신을 결코 와이프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운동권 남자들은 아내를 그 친구라고 부르니까. 아내를 그 친구라고 부르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니까. 동지의 대체어로서의 그 친구. 그렇게 부르는 한 자신은 아직 젊고 아직 투자니까. 그 친구. 예전에 정말 멋졌죠. 결기가 있었다고나 할까? 나는 존경할 수 있는 여자랑 결혼했어요. 그러나 역시 애엄마가 돼 그럴까요? 이젠 관점이 쥐똥만큼 좁죠. 쥐똥만큼. 남편은 떠들어댄다.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추문 끝에 살아남은 건 남자들이다. 지경을 쫓아내고 얼마 안 있어 규도 모임에 나오지 못할 것이다. 남편은 끊임없이 말한다. 그 친구 예전엔 리버럴 하고 유연했는데 이젠 계곡에서 양말도 안 벗어요. 어젠 미국에서 사촌들이 놀러 왔거든? 애들은 밤까지 놀고 싶어 죽지. 근데 귀엽고 정한 시간에 재워. 아, 너무 독해. 너무 따져. 아, 정말 그런 친구 아니었는데. 그게 최악이었다. 남은 자로서 남편이 마지막 말을 앗아가는 것.